네. 안녕하세요. 이번 UDC 2022에서 유일하게 보안 카테고리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세준입니다. 네. 오늘은 발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또 컨퍼런스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획이나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기술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보안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미국 소재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했고요. 해킹 대회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프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 6회를 포함해서 국내외 해킹 대회 70회 이상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을 생각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다양한 기술 연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회사는 웹3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혁신을 해나가는 국내외 훌륭한 팀들과 함께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크립토 VC인 패러다임에서 운영한 웹3 해킹 대회에서도 오픈시나 원인치 같은 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큐리티 오딧 전문 회사들 모두 실력 좋은 그런 팀들이 다수 출전한 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등을 하면서 웹3 보안 영역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과 또 보안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기존의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산업군의 보안과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웹3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의 종류들과 또 새로운 보안 위협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위협 요소들과 취약점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공격되었고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웹3 생태계에서 보안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방안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기존 산업군의 보안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되지 않나요? 보안이 뛰어나던데 왜 계속 해킹 사고가 일어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확실히 이론적으로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이 꽤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학적인 장치들과 또 컨센서스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불변성과 분산성 및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보안은 컨센서스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정합성, 이런 이중지불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이론은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를 구현하는 것은 사람이고 또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실수는 큰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 그리고 생태계의 성장을 도와줄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데요. 웹3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메인넷들이 등장을 했고 또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와 같은 확장 플랫폼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솔리디티와 EVM 등이 만들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코즈메즘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체인이나 솔라나 체인과 같이 다양한 L1 체인들도 등장을 했고 또 기존의 솔리디티 언어가 아닌 러스트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코즈마즘, 솔라나 모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스크립트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그리고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드햇이나 파운드리 같은 배포나 디버깅 툴링들도 고도화되고 있고 또 솔라나의 앵커 프레임워크 같은 개발 자체를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등장을 하면서 각자의 생태계가 각자의 모습대로 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언제든지 또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구조이고 또 어느 산업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개념들이 정말로 안전한지 저희가 검증할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과 또 생태계가 기존의 산업군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반되는 새로운 공격들과 또 공격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대상에 대한 공격 표면을 저희가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또 위협 모델링을 다시 산정하고 또 확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 노드에 대한 보안이나 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금융공학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설계, 권한 설정이나 관리 이런 것들처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기존의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자체에도 사실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린터 수준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취약점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브릿지 또는 덱스, 랜딩, 프라이스 오라클과 같은 조금 더 여러 컨트랙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도록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D앱에 따라서 여전히 웹2의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의 공격 표면이나 위험 모델링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또는 이런 제품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기존 산업군에 비해서 차이가 무척 큰데요. 특히 기존 산업에서는 단순 코드 실수나 권한 설정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 노드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변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코드 한두 줄 잘못 작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에 성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척 크기 때문에 더 실력 있고 정교한 공격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빠르게 보안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도 존재는 하는데요. 바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화이트 해커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취약점들을 찾아서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안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안전한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런 프로젝트 팀들은 생각보다 그런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몇백억, 몇천억의 규모의 엄청나게 큰 TVL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DeFi 프로젝트들은 수익성보다는 결국에는 TVL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젝트는 주로 투자 또는 토큰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없는지가 TVL의 증대 또는 토큰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 감사를 받거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금이 있는 팀의 프로젝트에 그런 자금이 없는 곳에 수백억 원의 TVL이 가지고 있기도 한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그런 보안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웹3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3에서는 보안 위협 요소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대한 보안 이슈, 두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와 오프체인 보안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이제 단순히 트랜스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로직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안 위협들도 함께 추가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잊을만 하면 발견되는 리언트런시 버그나 아니면 권한 검증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이 탈취당하는 경우, 인티저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같은 웹2 시스템에서도 종종 발현되던 그런 취약점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금융공학적인 공격들과 또 타임락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날치기 법안 통과 같은 이런 취약한 거버넌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일부 보안 위협들은 언어나 컴파일러 단에서 우리가 보안 장치들을 추가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솔라나 체인에 장애가 있었을 때 아마 많이 실감을 하셨겠지만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보안성도 웹3 보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다운이 되게 되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패킷의 전송을 통해서 노드 서버를 탈취하고 장악하는 그런 공격들은 P2P 구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파급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프라나 오프체인에 대한 보안 위협입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으로는 사용성 면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웹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이제 웹2 인프라와 기술 스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기존의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멀티체인의 정보를 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이벤트나 로그 등을 파싱해서 그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리얼월드 사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국가 주도 공격하는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격 집단들이 웹3 생태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마다치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중앙화 리스크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위협 요소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불변성을 저희가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성이나 확장성의 이유로 저희가 사실은 언제든지 코드를 오너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백도어를 심을 수 있어서 블록체인의 이런 불변성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토큰을 발행한 후에 모두 매각해버리고 잠적하는 등 이런 익명성을 악용하는 그런 사기 행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만 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오픈소스의 노력들도 이런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런 웹3의 위협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그 살펴본 위협 요소들로 인해서 발생한 리얼월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렉트 뉴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리더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한 100여 개 정도의 이상의 프로젝트들 해킹당한 사례들이 다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기술적으로는 무척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명을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스캠 사이트가 광고 때문에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원래 서비스 페이지와 너무나 똑같은 동일한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월렛을 커넥트 하라면서 시드 프레이즈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시드 프레이즈를 넣게 되면 공격자에게 본인의 월렛을 그대로 넘겨주는 꼴이 되겠죠. 또한 퓨니코드라고 해서 사실상은 다른 문자열이지만 되게 비슷해 보이는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런 동일해 보이는 도메인 명으로도 피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주의하다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 피해 금액은 적을지라도 합쳐졌을 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피해 규모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 돈 들지만 거기서 쓰는 비용보다 얻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은 그런 페이 투 핵 느낌으로 이런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케이스는 하베스트 파이낸스입니다. 하베스트 파이낸스는 디파이 앱인데 해당 사고로 인해서 약 33.8 밀리언 달러, 한화로 약 4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플래시론을 이용한 고전적인 그런 프라이스 오라클 공격인데요. 공격자는 약 12덜을 가지고 이제 토네이도에서 펀딩을 받아서 공격을 자행을 했는데요. 다음 과정을 반복해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편취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도식화를 시켜보면 이런데요. 실제 공격자가 실행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캐피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USDT와 USDC를 빌린 다음에 큰 금액의 USDT를 USDC로 스왑합니다. 그래서 USDC의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USDC의 볼트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풀 토큰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때 하베스트에서는 커브풀에 이제 USDC 가격을 오라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판단해서 쳐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전에 스왑한 USDC를 다시 USDT로 스왑을 하면 USDC의 가격이 다시 원래 값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공격자는 이전에 받았던 그 풀 토큰을 이용해서 USDC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그 USDC 가격은 원상복귀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USDC를 돌려받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플래시론으로 빌린 것들은 그대로 빌린 그만큼 있으니까 다시 상환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공격자는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50만 불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반복하면 돈이 복사가 되는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중한 투자자들의 자산이 차익거래 형태로 공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베스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리얼월드 사례는 노매드 브릿지입니다. 아마 워낙 컸던 사례라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무려 렉트뉴스 기준으로 피해 금액 순위 5위에 해당하는 190밀리언 달러, 약 2,600억 원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꽤나 흥미로운데 규모도 규모지만 이런 웹3에서의 첫 크라우드 도둑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공격 자체가 워낙 쉬워가지고 모두가 공격 페이로드를 복사해서 리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원까지 훔쳐가서 단기간 내에 모두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코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생을 한 시점을 보면 이제 레거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된 코드에서 이런 넌 값에 해당하는 0의 값을 처리하는 로직을 빼먹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수 자체로 이 코드가 취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이 컨트랙트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실수로 인해서 0 값이 신뢰된 머클 루트로 이제 등록이 되어가지고 스토리지 기본값이 0인 이더리움 특성상 초기화되지 않은 루트를 가진 모든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로 변환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스탬프라고 하는 이제 보안 감사 업체가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당시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매드 팀이 내용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이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고치지 않았고 그게 결국엔 사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되었고요. 그 사고 시점에서 사람들이 좀 노매드 팀에서 걱정을 했던 것은 독스에 그때 롱텀 보안 계획 페이지가 있었는데 투두만 적혀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보안을 신경 쓰는 게 맞는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크립토 윈터가 오기 직전에 이제 역대급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던 그런 로닌 네트워크 해킹 사고인데요. 렉트뉴스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총 624밀리언 달러, 약 8,5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탈취당한 그런 해킹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FBI를 포함한 많은 수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공격을 감행한 것이고 그렇다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파괴력을 보여준 이 공격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주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분산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멀티시그 또는 M of N이라고 한 사이닝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로닌에서는 5 of 9 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체크 정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9개의 밸리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중에 최소 5개의 밸리데이터들이 참여를 해서 사이닝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정한 이제 탈중앙화의 위험 분산은 아직은 조금 이상에 가까운가 봅니다. 왜냐하면 9개의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4개가 로닌 브릿지 운영사인 스카이 매비스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5개는 아니니까 스카이 매비스가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해서 4개가 탈취가 된다고 해도 원래는 괜찮았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협업 관계 때문에 그 다른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스카이 매비스가 만약에 어떤 사이닝을 요청하면 그냥 사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켜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매비스를 공격을 했을 때 4개를 탈취했고 그리고 이 다른 파트너를 통해서 5번째 사이닝을 얻게 되면서 5 of 9을 만족시켜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로써 공격자는 브릿지의 자산들을 본인들에게 옮길 수가 있었던 그런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2월 초에 카카오 QR코드나 지도 서비스 등의 장애가 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장애에서 끝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클레이 스왑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클레이 스왑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카카오의 SDK 악성 코드가 포함돼서 자산을 탈취하는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이 SDK는 카카오 개발자 CDN에서 직접 로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러면 카카오 서버 해킹을 당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카카오 서버는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사실 긴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BGP 하이제킹을 통해서 공격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BGP 하이제킹은 말 그대로 인터넷 패킷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매우 영향력이 큰 공격이고 비용이 꽤 비싸게 듭니다.
신뢰 기반으로 설계된 인터넷 그 인프라 환경에서 잘 알려진 취약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은 원래는 카카오 서버로 갔어야 하는 그런 패킷들을 자신들의 서버로 도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클레이 사업에 접속한 요청들에 대해서는 악성 코드가 담긴 SDK를 내려줌으로써 이런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는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는 꽤나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 레이어부터 웹2 레이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안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웹3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모든 기술 스택을 활용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좀 더 설명드리면 피해 금액도 뭐 사실 이전에 소개드린 거에 비하면 적지만 사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앞서 이야기한 듯이 인프라와 웹2 레이어에서 탈취에 기인한 그런 웹3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안 위험 모델링을 할 때 웹3와 웹2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뭔가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면 이게 뭐 첫 번째자 마지막 공격이었냐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7개월 뒤에 셀러에서도 마찬가지로 BGP 하이제킹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스킵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가 웹3 생태계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직접 많은 프로젝트를 감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처방이지만 사실 저희 경험상 생각보다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점 사례들을 자주 팔로우업하고 또 익히면서 이런 시큐어 코딩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실수한 부분들을 찾아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처음 구현할 때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테스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테스트하는데 이걸 왜 굳이 얘기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테스트 중에서도 내가 잘 될 거를 아는 것을 테스트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엣지 케이스들,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은 시큐리티 오딧, 즉 보안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제3자의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버그 바운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조직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화이트햇 해커들이 살펴보고 취약점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품 서비스 런칭을 한 다음에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코드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때 다시 이 과정들을 밟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변수 하나, 코드 한 줄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나가줘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보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